어느 날 갑자기 거실 바닥에 뿌려진 낯선 남자와의 합성 사진들, 저를 향해 더러운 년이라며 침을 뱉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제가 시어머니의 명품 가방 안에서 발견한 연하남과의 호텔 결제 영수증과 아들 몰래 빼돌린 상가 등기권리증의 존재를 말이죠. 여러분은 만약 가족이 나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전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끝까지 품위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갚아주시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을 뒤흔든 한 며느리의 처절하고도 우아한 복수극을 시작합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용서하시겠습니까? 결혼 생활 5년. 저에게 남편 진석 씨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시어머니 명자 여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의 IT 사업이 궤도에 오르며 저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집들이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덩이, 내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일어난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편이 되어주마.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미소 뒤에 저를 집어삼킬 거대한 뱀이 다리를 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폭풍은 남편이 보름간의 해외 기술 컨퍼런스로 집을 비운 지 딱 사흘째 되던 날 몰아쳤습니다. 평소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다며 조용히 집을 나서던 시어머니가 그날은 아침 8시부터 거실 문을 부술듯이 두드렸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연 저에게 날아온 것은 서늘한 공기와 함께 가슴을 짓누르는 시어머니의 일갈이었습니다. 너 이게 다 뭐야? 이래서 진석이가 출장 가기만 기다린 거니? 시어머니는 제 가방을 통째로 거실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제가 본 적도 없는 남성용 속옷과 낯선 남자의 지갑, 그리고 수백만 원의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전 처음 보는 것들이에요. 제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미리 포섭한 앞집 여자와 아파트 경비원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들이 밤낮 없이 일하는 동안 이 여자가 집으로 남자를 끌어들였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남자가 몰래 나가는 걸 직접 봤어요. 앞집 여자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 나도 봤어. 키 크고 젊은 남자더만. 어쩐지 요새 얼굴이 피더라니.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의 고모, 삼촌 할 것 없이 모든 친척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 제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분명 제 옷을 입고 있었고 제 체형과 흡사했습니다. 요즘의 딥페이크 기술인지 아니면 아주 정교한 합성인지 알 길은 없었지만 이미 저는 그들에게 희대의 불륜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 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몸만 나가. 이 집은 우리 아들 거야. 내가 가져갈 건 이 더러운 사진들 뿐이다. 그때였습니다. 저를 현관 밖으로 밀쳐내던 시어머니의 거친 손길에 그녀가 입고 있던 고가의 캐시미어 코트 주머니가 뒤집혔습니다. 바닥으로 툭 종이 한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에 눈물만 흘리던 제 시선이 우연히 그 종이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영수증이었습니다. 가평 쉼터 무인텔. 날짜는 바로 어제 오전 10시. 시어머니가 분명 구역 예배를 간다며 집을 비웠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서늘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장 가자마자
나를 쫓아내지 못해 안달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제가 멍하니 영수증을 바라보자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황급히 발로 영수증을 짓눌렀습니다. 뭘 봐. 어서 꺼지지 않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영수증 하단에 찍힌 결제 카드의 뒷번호 4자리. 그것은 남편이 어머니 쓰시라고 드린 제 명의의 가족카드 번호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절망이 아닌 차가운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던진 그 불꽃이 당신의 집을 다 태워버리게 될 거예요. 저는 복도로 쫓겨나 닫힌 문을 보며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향하는 대신 곧바로 제가 아는 가장 유능한 사설정보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경 공부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그 무인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꼬박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대학 시절 선배가 운영하는 작은 오피스텔에 몸을 숨겼습니다. 제 휴대폰은 시댁 친척들의 비난 섞인 메시지와 시어머니가 퍼뜨린 조작된 사진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지인들의 연락으로 불이 났지만 저는 그 모든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시어머니 명자 여사가 숨기고 있는 진짜 얼굴을 끌어내는 것이었으니까요. 조사관에게서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한 건 쫓겨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릿하고 추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성경 공부를 한다며 찾아갔던 곳은 가평의 무인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헬스장에서 소문난 큰손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늘 20살이나 어린 모델 뺨치는 외모의 헬스 트레이너 민우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민우라는 친구 보통이 아닙니다. 이미 강남 일대 사모님들 사이에서는 공사치기로 유명한 놈이에요. 조사관의 목소리에는 연민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시어머니에게 접근해 어머니처럼 따르고 싶다는 가머니설로 시작해 결국엔 코인 투자가 잘못되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며 시어머니의 모성애와 연애 감정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남자를 살리겠다며 남편이 노후 자금으로 사준 상가 건물의 임대료 수익을 지난 2년간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대료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남의 도박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시어머니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아들 진석 씨가 해외 지사 설립을 위해 비워둔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어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에서 무려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받은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결산을 하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덮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들어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러 집안을 망쳤다는 프레임을 씌우면 아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재산 내역을 살필 겨를이 없을 것이고 그 사이 시어머니는 아파트 명의마저 본인에게 돌려받아 사채를 갚으려 했던 치밀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조사관이 건넨 녹취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민우야, 걱정 마. 그년 금방 내쫓을 거야. 진석이 오기 전에 아파트 명의만 내 앞으로 오면 우리 스페인 가서 살자.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자식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젊은 애인과의 도피를 꿈꾸는 맹목적인 탐욕뿐이었죠.
조사관은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최근 방문한 법무사 사무실의 상담 일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의 서명을 위조해 아파트 증여 계약서까지 작성해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바로 서류를 내밀어 사인을 받으려는 속셈이었죠. 어머니, 당신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알겠네요. 하지만 그 함정에 빠지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 될 거예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남편에게 보낼 비밀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연하남 관계와 5억 원 횡령, 그리고 아파트 탈취 계획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남편 진석 씨의 귀국 날이 밝았습니다. 원래 일정보다 사흘이나 빠른 귀국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로 시어머니의 대출 내역, 연하남과의 미래 사진, 그리고 아파트 증여를 위해 위조된 서류들을 압축하여 전송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남편의 짧은 답장은 제 심장을 떨리게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지 않을게. 집에서 보자. 모든 준비 끝내놔. 오후 2시 남편이 도착하기 1시간 전 저는 시어머니가 포섭했던 앞집 여자와 경비원을 제가 빌린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내민 것은 돈 봉투가 아닌 그들이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고 위증을 모의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었습니다. 이게 공개되면 두 분 다 위증죄와 공갈 협박 공범으로 처벌받으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색이 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 집 거실에서 사실대로만 말씀하세요. 그럼 선처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쫓겨난 우리 집 거실에서 연하남 민우와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다 됐어. 진석이 오면 이 서류의 사인만 받으면 돼. 그녀는 이미 온 동네 불륜녀로 소문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다.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현관문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와 연하남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진석아, 내가 왜 벌써? 시어머니는 황급히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치우려다 바닥에 엎질렀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페트를 적시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운명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 대형 TV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 가득 시어머니가 무인텔로 들어가는 영상과 연하남과 함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검토하는 CCTV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 도장은 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죠?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 위협적이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꼈던 연하남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진석 씨,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 사모님이 먼저 접근해서 돈 줄 테니 며느리 내쫓는 거 도와달라고 협박했다고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민우의 말에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보며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를 자식으로 보긴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돈 나오는 기계였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한 채 제 발치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아가,
내가 미쳤었나 보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5억 원짜리 차용증을 향해 있었습니다. 탐욕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남편 앞에 드러났고 시어머니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차에 붉고 푸른 사이렌 불빛이 거실 통창을 기괴하게 물들였습니다. 평생 고상한 척, 남들의 귀감이 되는 독실한 신자인 척 살아왔던 시어머니 명자 여사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이건 오해다. 내 아들이 오해한 거다.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연하남 민우 또한 사기 및 공갈 협박 공범으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진석 씨는 거실 소파에 머리를 묻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배신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자기 잘못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야. 우리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남긴 오물 같은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그녀가 위조했던 인감도장은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되었고 불법 대출로 넘어갈 뻔한 상가 건물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안전하게 묶어두었습니다. 몇 달 후 법정에서 마주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에 화려했던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과 초점 없는 눈동자.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원망만 쏟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횡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그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하남 민우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과응보, 남을 파멸시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던 자들이 마주한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탐욕이 서려 있는 그 공간에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아침마다 들리는 새소리와 우리가 직접 가꾸는 작은 정원이 주는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한 여자의 남편이자 자신의 인생을 사는 어른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의 잔고나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품격입니다. 품격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대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 자식의 희생을 당연시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폭력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성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과 사랑으로 쌓은 신뢰는 그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비극이 아닌 잔잔하고 아름다운 숲길 같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